(1904년) 5월 초 난산 전투 후 전문을 받은 일본군 총사령부는 경악합니다. 3,000명이 한 전투에서 죽었다니 300명을 잘못 전달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한 전투에서 3,000명이 죽어 자빠질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1차 리승공세 때도 마찬가지였죠. 일본도를 휘두르며 도축객기를 외치던 지휘관들을 용감히 따르던 병사들은 모두 기관총에 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러시아군 보루 외곽 벙커 몇 개는 점령했지만 작전은 실패한 것이었죠. 일본은 애가 탔습니다. 만약 항구를 손에 놓지 못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지 못한 채 강력한 발탐대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세계 최고의 육군국인 러시아의 200만 대군이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몰려온다면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그야말로 결사적인 자살 돌격을 되풀이합니다. 이렇듯 일본군 특유의 반자의 돌격은 2차 대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8월에 1차 공세 때는 15,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일개사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공세 때도 5,000명이 사라져버렸죠. 두 번의 전투에서 2만 명의 피해라니. 이에 일본 대번영도 난리가 났지만 러시아군도 일본군들이 왜 이리 자국군을 헛되이 죽게 하는지, 도대체 무슨 작전인지 라며 궁금해했었습니다. 우습게도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 러시아군도 고민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군의 시체가 워낙 태산처럼 쌓여가면서 그 악취가 진동하여 러시아군들은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납탈란을 코에 대고서 이동하거나 근무를 해야 했죠. 당시 러시아군 사령관 스테셀 중장도 이상하게 일본군이 26일만 되면 공격을 가해온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포화망을 구축하고 일본군을 마주한 상황에서 일본군은 또다시 반자이를 외치며 돌격해 들어왔던 것이죠. 도대체 왜 일본군은 이리도 무모했을까요?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26일인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군 제3군 참모장 이치지고스케는 불의의 명답을 남깁니다. 첫째, 화약 준비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서 26일마다 공격한다. 둘째, 난산을 돌파한 날이 26일이었다. 그래서 26일은 운이 좋은 날이다. 그리고 26이라는 숫자는 짝수이기 때문에 둘로 쪼갤 수 있고, 쪼개지는 숫자가 기가 센 두 홀수, 즉 13이기 때문에 이날은 곧 리순 요새를 쪼개는 날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그들을 처리했죠. 용감하기 그지없었던 일본군 보병들은 이렇듯 어이없는 주관과 용기 외에는 몰랐던 지휘관들에 의해 일순간에 송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주먹구구식 작전령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해군의 요청대로 벙커버루로 무정한 지역을 공격하지 않고 당시 방어가 호술했던 203 고지로 먼저 공격했더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치치와 노게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도 아닌 그저 해군이 먼저 제안한 작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기에 효용성은 둘째치고 무조건 육군의 자존심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한다는 뿌리 깊은 반복의 산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포위된 러시아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들도 브레켄스팟 제4편에서 언급했듯이 지휘권을 둘러싼 문제도 문제거냐, 포위된 처지에서 보급 문제가 큰 딜레마였죠. 당시 러시아군의 기본 물량은 풍부했습니다. 밀가루와 옥수수 6개월분, 귀류와 보리, 대두 5개월분, 설탕 169일분, 소금 201분, 건빵 27일분, 육류 21분이 요새 안에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의 저장 능력이 부족하여 식품은 금방 부패되었고 또한 우물의 개수도 부족하다 보니 전방진지와 각 요새에 충분한 식소를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거기에다 오랜 봉쇄로 인한 채소류 부족 때문에 비타민 C 섭취 부족으로 대다수의 러시아 병사들이 괴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8,830명이나 발생했죠. 그런데 당시 러시아군 창고에는 만주 특산의 콩이 창고마다 가득했었습니다. 여담으로 만약 러시아군 가운데 저장된 콩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콩나물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것도 러시아군의 비극 아닌 비극일까요? 한편 병사들의 급여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선 일본군도 절대 뒤지지 않았습니다. 리순 공방전 당시 일본군 사상자 중 또 다른 대다수가 질병 환자였는데 그 질병의 대부분이 바로 비타민 B원 결핍으로 일어나는 각기병이었습니다. 일본 육군의 의무기록인 메이지 전쟁 육군 위생서에 따르면 러일 전쟁 당시 각기병 환자가 무려 11만 751명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일본군은 병사들의 급여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가난한 일본군 병사들은 최대한 부식비를 아끼려고 장류들만을 반찬으로 해서 쌀밥만을 퍼먹었으니 당연히 각기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에는 각기병을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과일까지 데쳐 먹었을 정도로 이 병에 대해 무시했었습니다.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군 전사자가 47,400명이었는데 이에 더해 각기병 사망자가 무려 27,200명이 이르는 상황에 닥치게 되자 이때부터 일본군은 급양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병사들을 단순한 소모품쯤으로 생각하는 일본군 수뇌부의 인식은 크게 변함이 없어서 이들 병사들의 고통도 고통이었겠지만 그보다 침략당했던 국가의 주민들은 이들 굶주린 일본군 병사들에 의한 현지 조달이라는 명분의 약탈 행위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1차 공세에서 일본군이 막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거둔 성과라고는 북쪽에 있던 1사단이 대정자산 일부를 점령한 것과 9사단의 발용산 외곽구지의 일부 장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1차 공세 결과 일본군은 리순이 단순한 돌격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요새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공세 때에는 프랑스 요새 축성의 달인이었던 세바스티앙 르 프레스트르 드 보방 원수의 공격법인 돌격진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다수의 공격용 참호를 구축하여 접근하는 장기 공전전으로 돌입하는 정석적인 방법이었는데 러시아 방어선 인근까지 최대한 참호를 파서 접근한 다음 최단거리에 이르면 육박하는 일명 두더지 공격법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런 노기의 획기적인 전술에 따라 9월 2일부터 참호 포기 노가다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1차 공세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22연대는 다시 야마가다 노빌시 소장의 10여 단 지하에 들어갔고 공격 목표 또한 다시 동계관산 북적보로로 주어지죠. 참호 구축 작업은 공병대의 지도에 밤낮 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달랑 사흘 만에 러시아 수비병에게 발각되며 그만 처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참호선 제1전방은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족족 저격을 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수시로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낮에는 파낸 흙을 앞으로 던지면 곧바로 러시아군의 사격이 집중되었으므로 파낸 토사를 그야말로 두더지처럼 일일이 참호 제1 뒤로 옮겨야 하는 진땀을 빼는 작업이었죠. 삽질 노가다가 시작한 지 한 달이 경과한 10월 1일이 되던 날 동계관산 북적보로 외부 벙커로부터 약 200m 지점까지 길이 약 120m의 참호선 내가 간신히 완성되었는데 그동안에도 러시아군의 방해 공작은 여전히 극심하였고 특히 해상용 기뢰를 개조한 투척식 기뢰 공격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본군은 이런 공격진지 건설에 따라 제상군과 다른 사이를 철도로 잇고 후방에 다수의 군수품 창고를 건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본군은 예비 병력과 보급을 기다렸고 이것은 1차 총공세에서 입었던 손실의 복구를 위한 것이었죠.
9월 초 드디어 일본군 11사단 22연대는 본토로부터 새로운 보충병들을 받아 3대대를 제외한 1대대와 2대대를 완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강력한 콘크리트 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280mm포를 비롯한 다수의 포병 전력 또한 지원받아 화력을 증강시켰죠. 그리고 1차 공세의 교훈으로 장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류에 돌입할 경우 필요한 장교만 부대를 선두지휘하도록 지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2차 공세가 시작되기 전 러시아군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도 역시 1차 공세에서 파괴된 방어시설들을 복구하였고 추가적인 철조망, 참호, 개인용 엄폐호를 구축하였죠. 또한 전투 과정에서 나타난 각 보류의 사각지대에는 지뢰를 매설하였고 일본군의 공격용 참호에 대응하는 참호 건설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군 병기들을 육상방어에 돌리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개량과 발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전편에서 말한 해군의 해상용기를 개조한 투척식 기뢰를 이용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파괴된 군함의 함포 등을 떼어내 육상기지로 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일본군의 얕은 참호와 엄폐물을 파괴하기 위해 공성포였던 8인치 몰타루 M1877을 박격포와 비슷한 병기로 개조하여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방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1사단 참모장 후시 사태가 되자는 강력한 방어력을 보인 동부전선을 피해 1사단만은 북쪽, 그것도 북서부 지역을 주 공격 지점으로 삼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설정한 곳이 해서산과 일용산이었죠. 이 두 지역을 공격 목표로 삼은 이유는 전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군의 아키야마 사나유키 소자가 관측한 것처럼 그곳의 방어력이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약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해발 203m인 일용산, 즉 203 고지는 이후의 악명에 걸맞지 않게 고작 기관총 대전과 대포 1권분, 러시아 육군 3개 중대와 해군 1개 중대만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해서산 역시 203 고지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후치 사케타도 203 고지에 대한 공격을 건의한 것이죠. 그는 조심스레 해군의 제안을 들어주자는 건 아니지만 소규모 별동대로 한번 공격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1사단장 마츠무라 무원중장을 설득했고 곧이어 이 설득은 제상군 참모장 이치치 소장에게 건의되었는데 이치치 소장은 마치 마지못해 들어준 척하며 이 작전을 승인해주죠. 하지만 이 또한 바보스럽게 짝이 없는 행위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것은 작전을 억지로 또 너무 급박하게 실행함으로써 별동대를 아주 소규모로 편성시켰고 이 때문에 고지 점령은 성공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러시아군에게는 경고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군도 203 고지의 취약점을 알게 되었고 일본군이 이 고지를 노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203 고지에는 더 많은 기관총자와 철조망, 중포와 수비대가 배치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군이 피를 덜 흘리고 리순 요새를 함락할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버린 셈이 된 것이죠. 1904년 9월 19일 일본 육군 제3군은 23시를 기해 전 전선에 걸쳐 일제히 할당된 목표를 향해 돌입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 동계관산 방면에서 다시 선봉으로 낙점된 22연대는 2대대의 기관총 두문과 공병 1개소대를 배속시켜 선봉 돌격대의 임무를 맡겼고 2개 중대가 합편된 3대대는 예비대로 다음날 이른 아침에 동계관산 북쪽부를 향해 돌격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공격 개시 시간인 23시가 되자 돌격 중대는 명령대로 일제히 참호를 벗어나 돌진을 시작했고 먼저 1개소대가 러시아군의 벙커에서 토해나는 화망을 무릅쓰고 장애물을 넘었으며 이들은 곧바로 사다리를 해제에 걸치고 마침내 동계관산 북쪽부로 외부 벙커의 일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직후 보르나비오에서 기다리고 있던 러시아군의 총격과 외부 벙커에서의 기관총 세력가 집중되면서 순식간에 소대장이야 대부분의 병력이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이어 뒤따라간 두 번째 돌격세대도 해자바닥에 고립되면서 측면과 후방 총원에서 쏟아지는 총격과 수류탄 세례에 몰살되었고 세 번째 돌격세대는 이미 돌격로가 러시아군에게 노출되어 참호선 입구에 화망이 집중된 상황이지라 이들도 외부 벙커에 접근한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2대 대장 사사키 에이지로 소자는 예비되었던 6중대와 7중대를 동원, 이들을 무모하게 짝이 없는 닭돌에서 빼내 앞선 돌격대를 막느라 측면 경계가 느슨해진 러시아 수비대를 우회하여 제압하는 작전을 류순 전투 처음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전도 이동 도중에 이를 눈치챈 러시아군의 기관 총탄과 미처 관측하지 못했던 철조망에 막혀 시도도 못해보고 실패해 버리고 말죠. 이것을 본 11사단장 치지아 미차하루 중장은 이번에는 다행히 체면 같은 것은 버리고 더 이상 공격을 해봐야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 결국 공격을 중단시켜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도저히 보병의 돌격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치시아 미차하루는 자신의 사단 정면인 동계간산 북쪽 보루의 제3군의 모든 포병 화력에 집중을 요청하였고 5회 들어서는 9월 상순부터 폰토로부터 보내진 280mm 곡사포까지 이 포격에 가세합니다. 그리고 19시 무렵 양군의 포화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진 틈을 타 마침내 22연대의 주공 중대들이 보루 인근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여기까지 가까스로 접근한 5중대와 8중대는 이내 러시아군의 포화뿐만 아니라 보루의 수직벽 위에서 쏟아지는 슈루탄과 투척식 기뢰에 무차별로 두들겨 맞기 시작했고 타지 장교와 고참 하사관 전원이 천사하는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참상의 9기 연대장도 기가 죽으며 이런 무의미한 돌격을 계속한다는 것은 작전 성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판단, 9월 22일 새벽 2시 마침내 공격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22연대는 점령한 소수의 러시아군 벙커를 확보하고 외부 해자와 공격 참호를 연결하는 데 성공한 정도로 만족해야만 했죠. 이렇게 2차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서야 노기 마레스케는 자신이 생각한 공격 방식이 전혀 먹히지 않으며 아무리 매일같이 쏟아붓는 포병의 집중 사격에도 러시아군의 콘크리트로 엄폐된 현대적 보루와 포대 등의 방어시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을 파가며 나름 공들인 작전마저도 아직 준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탐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대본영의 조급증에 압박으로 섣불리 실행돼 버렸고 그 세부 작전마저도 천편일률의 전형이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44,000명이 투입되어 전사 1,092명, 부상 2,738명, 도합 3,830명의 사상자만 냈을 뿐 2차 공세 역시 실패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군은 러시아군에게 자신들의 다음 작전 의도마저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일본군에게는 또 다른 원치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9일 밤 총력을 다한 일본군 1사단과 9사단의 2차 공세 결과 20일 새벽 해서산에 러시아군이 철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203 고지에 대한 공세는 신속하게 예비대를 투입한 러시아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이로써 해서산을 일본군에게 뺏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서북 지역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린 203 고지는 가장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더욱 집중적인 강화 조치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이리도 무지몽매하고 덧없는 것일까요? 별것도 아닌 개인의 영대를 위해, 별것도 아닌 조직의 이기심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인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로써 203 고지는 바야흐로 일본군의 무덤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